자, 부동산 서브라더와의 만남 코너 게스트 2부 초대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가 소규모 정비 사업, 이게 사업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제 가로주택 사업이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이건 새로 생기는 개념도 있는데,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개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은 4가지입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간단하게 이제 용어 정리를 해드리면, 자율주택은 그냥 10세대, 단독 같은 10세대 미만, 공동은 20세, 그냥 작은 자기들끼리 자율로 완화를 시켜줄 테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자율로 주택을 공급하라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세대 이상, 이상이 됐을 때 면적은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발에서 만이라는 숫자가 항상 등장하죠. 10,000제곱미터, 한 3,020평쯤 되나요? 평으로 따지면. 네. 10,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기존의 정비사업 방식인 대규모 개발 방식, 기본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 또는 공공재개발, 이런 이제 넓은 대규모 개발의 기준이 소규모 개발과 큰 규모의 개발의 기준 면적이 10,000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전부 10,0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그래서 가로주택 사업, 정비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짬뽕 법이 다 적용돼서요. 불비된 사항도 많고 너무 강화된 요건이 많은 사항도 있는데, 어쨌든 소규모 재개발로 보시면 되고, 소규모 재건축은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200세대 미만인 곳에서 소규모 재건축은 그러니까 작은 재건축으로 보시면 되고, 소규모 재개발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역세권 중공업 지역에서 5,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서 용도지역 상향까지도 가능한 이렇게 4가지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들으면 헷갈리실 거예요. 어렵고 한데,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는 이 사업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요거 소규모 재건축 이 정도만 돌아가는데, 지금 요거를 보면 가로정비주택 사업이 아까도 말했지만 사업성이 나올 수 없는, 태초부터 나올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다가, 지금과 같은 때는 또 많아졌잖아요. 많아진 이유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뭐 제초안이나 뭐 여러 가지 규제들, 안전진단마저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일감이 놀잖아요. 대기업들이 이제 시공업체들 노니까 어디 요즘에 돈 되는 데 나면 다 찾아요. 이제 도시생활주택 지을 때도 브랜드 들어가고, 아파트 지을 때도 브랜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지금 말씀하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도 지금 대거 참여를 하고 좀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절차의 간소화, 이게 최강점 같아요. 맞죠. 그래서 절차의 간소에다가 브랜드까지 들어와, 자리가 나쁘지 않아. 그럼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구역 지정이나 안전진단 이런 게 좀 생략되는, 이게 최강점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요. 2016년에 진행했던 현장이 7군데, 그리고 2018년 넘어가니까 16군데로 2배 정도가 들어가고, 결국 2021년 가서는 126군데.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서울에서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돌려서 조금만 찾아보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괜찮은데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또 여기 나오셨으니까 이따가 여러분들 구독자, 그러니까 그 보시는 분들이 1,000명을 넘으면 지역 하나를 까도록, 지역 하나를 재개발 10,000제곱미터랑 여기 맨날 1,000명. 네, 여기는 1,000명이야. 1,000 기준이야. 1,000 미만이면 없어. 없고 1,000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에서 좀 괜찮은데, 지금 전문가시니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준비 안 한 걸 막 시키네. 요거는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솔직한 게 나오는 거니까. 야, 큰일 났네. 정말 좋은 거죠. 돈 되는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이거를 해보고 싶어요.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알짜 지역을 좀 고르는 방법. 그거는 이제 저희 토지 등 소유자,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 아주 선수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이제 현재도 무역회사 다니는 분인데, 그래요? 근데 이분이 부동산 입문한 5년쯤 됐는데, 본인이 공부를 해서 본인이 처음에 마이너스 대출 2억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집이 37개 갖고 작년까지 더 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제일 이분이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여기 어떻게 이걸 알고 왜냐면 그게 마지막 신축 우리 구역 가로 구역을 그렸는데 이걸 빼고 하려다가 도로 때문에 넣게 된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흔히 말하는 빌라를 사신 분이에요. 그것도 두 분이 이제 선수들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냥 투자 지역 그 임장 다니면서 자전거 다니기 힘든 동네, 차 세우기 힘든 동네. 진짜 선수네요. 진짜 선수네요. 단독들 많은데 이런 데 주로 투자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성분인데 이제 50대 초반 되신 분인데 뭐 그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유망지역을 뭐 어떻게 찍겠어요. 그 노후도에 관련된 문제. 그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은 이제 조금 덜하지만 재개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차 문제예요. 네. 그 두 분은 예전에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저는 지금 현장에 있다 보니까 뭐 서대문이나 은평 이쪽에 지금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동네마다 저녁마다 싸움이 나요. 경찰차가 오고 주차 때문에. 그렇게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눈여겨보시면 그게 알짜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임장을 하셔야지 누군가가 추천을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이제 임장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면 그런 지역 보시면 되죠. 뭐.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던 동네가 이제 가로주택 한다고 딱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행정적 절차 없어도 그 얘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시세가 반응을 띄나요? 뛰죠. 어느 정도 뛰나요? 저희 지금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 다세대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 호가가 그때 당시에 2,500에 단독이 물건이 나왔던 지역인데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호가는 3,200 정도. 단독. 평당 한 800 올랐고요. 그 아직 매매는 안 됐는데 호가가 800이 올랐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프랜카드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하고 붙였으니 보통 투룸 기준으로는 한 5천에서 7천? 그 정도 오르고. 네, 3룸은 한 7천에서 1억. 그러면 그게 확정되면 또 오릅니까? 그럼 이제 조합 설립되고 올라가고,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여기 올라가요, 갑자기. 피 붙는 거, 일반 정비사업에, 그거보다는 규모가 작아도 피는 당연히 붙겠죠.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면. 아까 우리 놀부님 얘기한 것처럼 메이저가 들어온다는 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일거리가 없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조합은 청산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메이저는 타이틀이 남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너무 열악한 지역 이런 데는 메이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뭐 물론 우리가 아는 한 시공순위 한 50위권까지가 보통 1군, 2군을 나누는 기준은 관념적인 거 말고 보통 이제 시장에서는 1군 그러면 한 10위권까지 1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법상 1군은 매출이 6천억 이상이라고 보통 이제 정의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가 많이 보는 시공사 순위 한 50위권은 법상으로는 다 1군 업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들어본 직한 업체는 보통 한 3, 40위까지는 포진돼 있으니까 그런 업체는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업장 직접 공사비에 따라서 지역 불문하고 규모에 따라서 그 회사들이 메이저들이 또는 시공사들이 들어오는 규모가 있죠. 규모가. 가로주택 사업은 보통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누가 나서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되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시작하는지. 저는 지금 발굴한 데는 제가 다 발로 뛰어서 발굴한 데예요. 근데 이제 그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주민들이 나서서 하시는데 그 단계에서조차도 일단은 그 지금 정비 사업에서는 동의서 양식이 법적 양식이 있잖아요. 연본 동의서라는 걸 구청으로부터 받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첨부해야 되는 서류들이 계략적인 정관 또는 계략적인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기본 설계가 나와서 세대수가 나오고 여기 기존 자산 종전자산 평가를 해서 흔히 말하는 사업성은 얼마 정도 나오고 이런 계략적인 거라도 나와야 되니까 전문가들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동네들은 또 고의적으로 이게 뭐 추진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하에서 그냥 가로주택 추진하겠다. 이렇게 플랜카드 걸고
뭐 부동산 중개업자들하고 짝짝꿍을 해서 빌라를 호가를 엄청 띄워서 그럴 수도 있죠. 막 거래시키는 동네도 있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현장에서? 이렇게? 글쎄요, 저는 그 시장 매매되는 현장은 제가 들어간 현장은 제가 아까도 얘기한 발굴해서 들어간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그런 사례는 못 봤는데 그런 거는 봤어요. 지금 뭐 제가 아는 이름 들어본 전문가가 그 자기들 카페에서 회원들을 모집해갖고 특정 지역을 매매를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추진을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게요? 네, 중개업 하신 분들이 호가 띄우는 거는 아직 그 사례는 못 들어가고 네. 본인들이 들어가서 공동주택, 주로 공동주택에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분들이 주축으로 조합 설립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네. 경우는 본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자리 좋은 프로에 나와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란 이 법 자체가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시설이잖아요. 거기에 시행령에 또 아주 목적에 맞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관통하는 4m 초과 도로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4m 초과 도로가 없다면 교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골목길이 좁은데 이런 곳만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물론 법 만든 취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 사업들은 정비 기본 계획이란 걸 수립해야 되고 관에서 수립권자, 입안권자, 승인권자들이 체계적인 도시계획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과정이 단축됐자고 얘기했던 것이 기본 계획이나 정비 구역 지정을 안 하고 바로 조합 설립 인가율 권리 산정 기준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더 강한 규제, 그 조합 설립 요건을 넣는 거는 이해는 돼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 토지 등 소유자의 80% 플러스 면적의 3분의 2 까지만 있어도 이게 좀 과하다 생각을 할 텐데 공동주택 외에 나머지 단독주택 요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재건축에 있던 요건을 또 갖다 붙인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에 요건이라는 요건을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주택만 있으면 목적이 같아요. 요구사항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분이 거의 비슷하니까 뭐 몇 동이 있더라도 이걸 묶어서 가로주택을 한다고 하면 그냥 좋은 주거환경에 살고 싶고 내가 요구할 거는 사업성에 따라서 내 분담금이 얼마고 대략적으로 픽스가 되는데 제가 아는 지역은 조금 넓게 하다 보니까 넓어봐야 10,000제곱미터긴 하지만 거의 꽉꽉 채워서 하다 보니까 혼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단독하고 공동하고. 그러면 공동은 다 찬성을 해요. 근데 사람 수의 한 80% 가까운 분들이 찬성을 했는데 단독이 아니야. 면적이 넓은 단독이 틀면 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비로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늘 하고 싶어요. 이진우 MC 그 송경제 나가서도 이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아까 뭐 이름이 똑같아 진우랑 친해요. 제가 저보다 후배긴 한데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그러면 기존의 재개발 사업처럼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요건만 정해주면 훨씬 더 많은 가로주택 사업이 정부에서 입법기관에서 취지한 바와 같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까 120 몇 군데가 서울시 됐다 그랬죠? 그 중에 중복 난 거 조사해봤어요. 17개인가 됐는데 평균 면적이 2,000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빌라 한 동짜리, 빌라 두 동짜리 헐고 아파트 한 동 짓는 이런 사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독하고 혼재는 조금 그나마 그 안에서 규모의 경제 사업이 될 수가 없는 너무 재개발 요건과 재건축의 조합 설립 요건을 합쳐놓은 강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75% 80% 수로는 동의했는데 면적에서 동의 요건이 안 나오니까 이 사업은 이 구역에 사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인만 여기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그쵸. 공동주택이 포함해서 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단독이 면적 요건 때문에 이 사업을 동의를 안 해. 요구사항이 많은 거죠, 단독들은. 그래, 요구로 해서 이 사업이 안 된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아쉽죠.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 자리를 찾으면 단독이 또 많아. 그렇죠. 단독이 오래 사신 분들이 많죠. 자, 근데 그보다 더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싶은데, 지금 발표난 거 보니까, 이제 소규모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지에 대해서 또 규제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입법 예고 나왔죠. 네, 이게 이제 6개월 후 시행이 되면 8월 4일부터예요. 그래서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그리고 가로정비 사업 이렇게 소규모 들어가는 사업들이 조합이 결성된 후에는 집을 못 파는, 예, 집을 못 파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현금 청산인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제 10,000제곱미터 미만이고 뭐 주변 도로에 둘러싸인 지역, 예, 이런 거를 이제 투자 목적으로 보실 때 이것도 감안해 봐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얼마 또 남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여기랑 더불어서 오늘 또 얘기는 못했지만 모아타운도 모아타운도 같은 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4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또 못 파는, 예, 청산 요청이 되는. 오늘 예. 발표한 거 얘기한 거죠? 네. 이거 2차 공모. 그래서 다 이렇게 무슨 현금 청산이 계속 나와. 청산별곡입니다. 예, 계속 청산. 이래도 청산, 저래도 청산, 계속 청산. 예? 다 청산이에요. 저기 아까 하신 질문 잽토하니님이 우리 설명했던 거 질문하셨네요. 예. 지금 질문 이제 좀 몇 개 받아보죠. 예, 말씀하셨는데. 자, 잽토하니님 질문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지는 빌라 지금 사도 청산 안 되나요? 예. 근데 지금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소규모 정비 사업지는 어떻죠? 청산 아니죠. 지금? 또 이거 또 다른 문제예요. 소규모 정비 사업을 그 중에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소규모 정비 사업지는 청산 안 되나요는 아니고 왜냐하면 권리 산정 기준일과 조합원 자격 기준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준일이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1월 20일. 1월 20일이죠. 1월 20일로 정해놨으니까 지났죠. 이미. 지났죠. 그러면 청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좀 더 디테일해야 되는데 이렇게만 맞아요. 그게 그런데 또 알 수 없는 게 공모해 버리면 그건 알 수 없는 맞아. 거야. 그리고 이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 진행하더라도 이거 요즘에 사업지 이거 봐요. 다 넣는 거야. 역세권 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이게 다 한 군데에서 진행 맞아. 여러 군데 하는 뭐 데가 하나 걸려라. 네, 뭐 하나 걸려라 하는 데가 되게 많아서 이거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이 맞아요.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소규모에서 이제 가로정비 주택 사업만 딱 보면 지금 8월부터 이제 청산 개념이 생기는 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괜찮은 입지 찾는다면 들어가도 청산 이슈는 아니죠. 조합 설립 인가일 신청일까지니까 8월이 네. 만약에 지금 이제 추진하는데 8월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그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럼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까지 분까지예요. 8월이. 그러니까 그럼 안 그때 돼도 안 될 것 같으면 들어가면 현금 청산 받으러 들어갈 일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장들은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 될 거고 신규 사업지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이렇게 헷갈립니다. 네,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 네, 어려워요. 자, 아니 그 한희님 질문 중에 강남 가로주택 개발지 중 알짜 지역 좀 알려달라고 하죠. 그 강남이요? 1,000명 아직 안 넘었잖아. 아 그래도 1,000명 안 되면 안 돼. 아이고. 그래도 우리 500분의 네. 아니, 강남에 어찌보셨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은 대부분 강남은 해당되죠. 네. 네. 그 정비 사업도 강남, 강동이나 이런 쪽은 재건축, 강북 쪽은 재개발하는 네. 이유는 도로잖아요. 정비 네, 네. 기반 시설 때, 그러니까 정비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가 확충된 단독 주택지가 이제 주로 눈여겨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할 거는 강남 쪽에서 주의해야 될 거는 관통도로가 대체적으로 6m, 5m 정도가 돼요. 넓죠. 그러면 합치질 못하는 거예요. 시행령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별도 개별 사업지가 되니까 그럼 사업성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관통도로가 4m 초과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시고 단독주택지 있으시면 강남은 이제 또 획지가 보통 한 4, 50평 이상 되고 강동 같은 경우는 7, 80평 한 필지가 뭐 강북 같은 경우는 20평, 30평 단위의 획지이지만 꽤 넓게 구성되어 있으니 그런 단독들이 있는 데는 사업성도 좋게 좋지. 나오죠. 예, 사업성 좋게 나오지. 조합원 수가 적으니까. 어디까지? 그 동네가 어디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동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그냥 힌트 줄게. 우리 여기 대표님께서 좀 까기 좀 그러시면은 이번에 그 모아타운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잖아요. 이 모아타운의 이제 DNA 그 출처를 찾았어요. 박원순 시장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2년 전에 서울연구원에서
그 모아타운 그때 당시에는 모아타운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이 모아타운의 개념을 연구한 연구 자료가 있는데 거기서 강남 논현동에 있대랑 마포의 망원 일동에 있대를 두고서 모아타운 발표 자료에 나오는 똑같은 동일한 명칭 슈퍼블록 이 단어를 쓰면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의 어떤 밀집 지역으로 연구 사례 두 지역을 연구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확률이 있지 않냐. 망원동과 논현동이 있대. 그 두 지역이 연구 사례로 등장하더라고요. 보고서에 보니까 이제. 네. 지금 근데 기사에 많이 나오는 거는 뭐 번동. 그쵸. 번동하고 이제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던데. 거기는 공모지잖아. 시범사업지 이번에 두 군데 지정된 데가 면목동하고 번동 네. 둘 다 7층이야. 이종 일반 7층이야. 이제 저층 주거지 대상으로 네. 하는 거고 많은 혜택을 주죠. 모아타운 지정이 되면 소규모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업버전을 시킨 게 서울시 버전으로 네. 업버전을 시킨 게 모아타운 개념이 된 네. 거고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고 노후도 요건도 상당히 완화가 많이 돼갖고 보통 3분의 2, 66.6, 67% 정도인데 2분의 1 이상이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57% 노후도로 많이 완화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신축, 그러니까 우리 박병찬 대표 얘기한 지역에 가셔서도 마찬가지로 관통도로나 또는 그 노후도 정도만 파악하실 수 있으면 뭐 투자 목적. 근데 저는 그냥 하지 마요.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한번 가서 눈으로만 봐요. 맞아. 근데 뭐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진짜 이렇게 지금 불확실성이 많은 시기니까 둘 중 하나 저는 봐요. 정비 사업이 아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시행 전후 단계에 있는 거를 돈이 있다면 보고 사는 게 가장 잠재력 있고 아파트 사는 것보다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파트는 현재 가격 정해져 있지만 얘네들은 잠재력도 뛰고 또 종부세에 대한 방어나 뭐 이런 것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삼아도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예 대로변 인근에 좀 차후에 그 개발의 여지가 있는 뭐 여러 가지 철도가 지금 예상돼 있잖아요. 좀 얼마 후면 동북선도 깔릴 거고 뭐 서부선 올라오는 거나 강북 횡단선이나 여러 가지 노선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서울에 들어서는 경전철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있는 대로변 인근에 그 토지를 향유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게 사는 거는 빌라 사는 거니까요. 그런 방법도 돈이 정말 그거밖에 없다. 저스로. 그러면은 더 큰 자산을 만들기 위한 기초 계단, 뜀틀 정도로 다루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확고하네. 예. 재테크의 그 절차에 대한 생각이 네, 확고하네. 네. 롤브님. 계단이 있어야지 가죠. 그럼. 한 번에 뭐 점프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죠. 예. 그래서 좀 그런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토지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토지 쪽으로 해서 전국 강의를 오래 하셨죠. 오래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 아파트나 빌라나 다 마찬가지 주택수 들어가고 규제 많은 것들 뭐 중과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을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다주택자는 꼼짝 마라. 지금 움직이는 거 사실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다주택자가 할 수 있는 게 미래에 한 5년 뒤, 6년 뒤에 들어올 오피스텔 이런 거는 사도 된다 저는 얘기하는데 그 외에 지금 현재로 보이는 거는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건 못 산다. 다 이거는 다 지출이다. 종부세 지출. 그러니까 토지를 하나 또 대안으로 둘 수가 있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고 토지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수도권 쪽에서도 아직 저렴한 토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이런 지금 상황에 이런 아파트 대체 투자로 토지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좋게 보죠. 왜냐하면 올해 제가 이 질문지 받고서 제가 강의 자료를 쭉 이렇게 강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 19년도에 이제 강의 자료에 그 일기 신도시가 나와요. 18년 9월부터 일기 신도시가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일기 신도시 보상 금방 끝낸다고 보상금 풀린다고 40조 뭐 풀린다고 그러면 막 난리 친다 이제 이런 강의 자료가 찾았어요. 근데 이제 보상이라는 게 서울 시내 공시 가격은 올리고 수용하는 데는 공시 가격을 안 오르니 어느 토지주들이 그거 응하겠습니까? 네. 23년, 24년에 주택 공급할 때 뭐 저희 프로 이진우 돈 버는 부동산에서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대선 때 대통령이 바뀌거나 안 바뀌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게 상기 신도시 보상 문제가 일단 추진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숫자로 보니까 한 32조 원 정도 풀린다고 나왔네요. 32조. 그 돈이 얼마나 규모인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엄청난 돈의 보상금이 풀리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이제 영향을 주겠죠. 주는데 이제 예전 토지 시장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는 예전에는 토지 시장 보상금을 받으면 강남에 똘똘한 한 채 받는 아파트. 게 패턴이었죠. 그리고 남은 돈을 증여하거나 뭐 딴 자산에 그게 한 7대3 정도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살려고 하는 분들조차도 주택이 있을 테니까 맞아. 다주택자 종부세에 네. 그래 조금 예전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연계성은 조금 약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올해 대선이 지나면서 어느 여야 불문하고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게 상기 신도시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그 보상금은 그렇다면 주택 시장은 안 흘러온다면 대토 시장으로 이제 흘러간다는 얘기죠. 주택 땅을 구매하는데 그 공공 토지 같은 경우는 취득세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대토시장으로 가겠죠. 인근 대토시장을 가는데. 근데 토지 투자 참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실 거는 싸다고 또는 저평가됐다고 본인이 판단한 토지를 구하기보다는 그 서울 시내 유망지 찾는 것처럼 전세 가격 아까 보는 것처럼 토지 가격 상승의 바로메타는 바로 그 산업 인구, 일자리 창출되는 지역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늘 강의 때 얘기했던 파주나 화성이나 평택이나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대기업이 들어가 있는 데잖아요.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들을 꼭 판단을 해 보시고 토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뭐 맹지냐 아니냐 이런 기술적인 거는 현지 공인중개사분들하고 충분히 상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큰 틀에서 지역은 일단은 싸고 좋은 땅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유입 인구가 느는 지역의 땅을 사야 또는 그 대토를 해야 그러니까 지가 상승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땅을 사면 되는 거는 아무 땅을 사면은 손주 거죠. 그렇죠. 손주도 그때까지 대대손손 잘 그쵸, 먹고 잘 맞아요, 살았습니다. 맞아요. 그럼 땅은 경기도의 31개 도시 중에 어디를 제일 좋게 보세요? 저는 저는 기존에 원래 인구가 느는 지역 이런 강의 때 늘 얘기했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화성, 평택, 파주, 김포 이렇게 네 군데 정도를 강의를 했었어요. 토지 시장에서는. 저 김포 좋다고. 그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판교나 요 주변은 또 다른 시장이죠. 여기는 일자리, 주거, 토지 전부 다 상승하는 지역이니까 또 그린벨트가 많기 때문에 또 다른 시장이고 일반적으로 편안한 지분거래 아닌 구분 등기를 할 수 있는 땅을 살 지역들은 무조건 저는 1번은 일자리가 느는 지역이라고 일자리가 느는 지역.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진우 대표님과 함께 오비스트 채널 유튜브도 있으세요. 오비스트. 가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실 분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 오늘 부동산 초대설 이진우 대표님과 함께 했을 때 소감이 어떠셨는지?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장 이쁜 후배 중 두 분인 우리 박병찬, 우리 정영근 대표가 진행하는 프로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 나오다 보니까 너무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음에 또 불러주면 주제에 맞게 조금만 할게요. 아닙니다. 많이 해주셨으니까 더 도움이 된 것 같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뭐 보통의 우리 게스트면은 더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 텐데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더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저희도 이진우 대표님 덕분에 즐거웠고 지금까지 부동산 썰바도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 그리고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임 단장님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핫한 부동산 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